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는 듯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어느 백신이든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고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서울의 코로나19 집계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환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 중후반, 700명대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다 자세한 집계 결과 알 수 있을 텐데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확산세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68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감염은 24명이고요. 이를 제외한 국내 감염은 662명입니다. 서울은 하루 사이 264명이 늘어나서 지난 2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만 198명, 거의 200명에 근접했는데요. 이후 6시간 동안 6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214명 늘었고 인천이 46명 등 수도권에서 524명이 발생해 어제 하루 전체 확진자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잠시 뒤 방대본 브리핑에서 자세한 집단 감염 확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서울에서 어제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집단 감염 확진 사례를 보면 종로구 파고다타운 관련 확진자가 20명 더 늘었고 중구 소재 시장에서 4명, 용산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 중랑구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병원에서 각각 2명, 강서구 소재 댄스 교습 시설 관련자가 4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11월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노원구 소재 체육시설과 마포구 소재 홍대 세교회, 서초구 소재 사우나에서도 확진자 1명씩이 새롭게 보고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집단 감염으로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 전파나 산발 사례에 해당하는 기타 확진자 접촉이 78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이 17명이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58명이나 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밖에서는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 수도권 밖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한 거리 두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과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1, 2차 유행 당시에는 특정 집단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적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 지인 간 모임, 마을회관, 시장, 음식점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한 동시다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일명 홀더펍이라는 주점이 있습니다. 이 중 5곳에서 19명의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또 중구의 한 시장에서 14명, 종로구의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노래교실 사례에서 지금까지 162명의 확진자가 누적돼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방역당국이 체계적 대처가 쉽지 않은 곳들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이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지점인데요. 경남에서 31명, 부산 20명, 울산 14명 등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이른바 부울경에서 어제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충남북과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37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 회관과 관련해 지금까지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도 관련자가 15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방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종관은 현재 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의료 체계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응급, 중증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는 어제 새로 확진된 환자 214명 가운데 당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 입소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을 조속히 설치해서 수도권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분간 수도권 방역 상황에 특별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코로나 감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86명이었습니다. 국내가 662명, 해외가 24명이었는데요. 2월 말 이후에 최다, 역대 두 번째 규모예요.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예, 내용이 지금도 나쁘긴 하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700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방송에서도 언제나 일주일에서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월, 화 약간 숫자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내일인 오늘부터 다시 숫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조만간 700명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지금 30%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감염 재확산 지수. 한 명이 다시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나? 이게 지금 거의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감염 재확산 지수가 1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줄어드는데 1.5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젊은 확진자가 많고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향후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1.12만 나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1.5라고 하니까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김선환 기자랑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서울의 병상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뭐 컨테이너 병동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위중증 환자가 15명이 늘었거든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하루에 5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수도권에 이제 524명이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만일에 일주일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계속 5,00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가 통상 우리나라에서 전체 확진자의 많게는 10%, 적으면 5%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일에 500명이 계속 10일 나오면은 5,000명이잖아요. 네. 5,000명의 5%면은 2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가 149명인데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500명이 10일만 나오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250명에서 500명 사이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이루 걷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중인 위중증 환자가 이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로는 위중증 환자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사망자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신에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어요. 4,400만 명분이면 우리나라 인구 86%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접종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하려고 하면은 뭐 자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은 거죠.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면은 전체 국민의 60에서 70%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도 60%의 백신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는데 어떤 백신에 만일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 백신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3천만 명 분만 도입해 가지고는 백신 부족 사태가 초래가 될 수 있죠. 첫째. 두 번째는 백신의 보호 효과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지금 아마 4,400만 명 분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나 이게 충분한가 안 한가 하는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24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이 138명입니다. 어제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 662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규모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국내 환자의 약 79%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에 한하여 볼 때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내에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모든 사회 활동은 자제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만큼 항상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 조치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을 보면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약 22%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주에 비해서는 오히려 0.6% 증가하였습니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을 폐쇄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 위험이 무척 높은 만큼 정부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이나 활동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용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감염 전파 양상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부 또한 방역과 의료 대응을 강화하며 현재의 상황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검사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청장년층과 직장인이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어제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 검사와 타액 검사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 확대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거나 혹은 의심되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의료 역량 확보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빠르게 확충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어제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현재 총 23개소 약 4,80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가동률도 차츰 낮아져 현재 약 58%로 아직까지는 2,000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현재 가동률이 63%로 1,300여 명의 입소 여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주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약 57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900여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전국의 가동률은 약 65%로 1,7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수도권의 가동률은 약 75%로 560여 병상이 가용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담병원 재지정 등을 통해 병상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근 확진 후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배정에 앞서 자택에서 대기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생활치료센터 확대 등을 통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인 하루 이상을 대기하는 경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환자실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현재 43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긴급 치료 병상을 단계적으로 가동하여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177개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12월 20일까지 308개까지, 올 연말까지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전담 치료 병상은 현재 126개로 12월 20일까지 200개, 올 연말까지 총 215개까지 확보 예정입니다. 확보한 중환자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리 해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재원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실, 전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겨울 스포츠 시설에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로 지정된 겨울 스포츠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제한 조치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빙상장 등 실내 시설은 2단계에서부터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2.5단계부터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거리두기 지침은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콘돌라, 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와 함께 겨울 스포츠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외식 산업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장과 외식업, 휴게음식업 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자율 방역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의 자율지도원 활동 범위를 비회원사까지 확대하고 방역수칙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하여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외식업체의 비말 차단 시설과 방역위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수칙 실천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방역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번 연말과 크리스마스 등의 모임과 행사는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나지 못하는 당장의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서로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다음의 마음을 슬로건으로 한 공익 광고를 오늘부터 공개합니다.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재능 기부로 출연합니다. 뜻깊은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식당 등을 이용할 때에도 음식물을 드시지 않을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를 두며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은 생활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한 장이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우시면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장년층의 무증상 감염이 재차 확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의 연쇄적인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인 만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재차 강력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집에 머물러 주시고 밀집, 밀접, 밀폐, 산미를 피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쓰시고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보셨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75%로 수도권만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수치 중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증상 규모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겨울 스포츠 시설에 따른 방역 지침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전에 이제 백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400만 명 분의 그 백신이 4개사 회사의 제품이거든요. 이 원리가 다른 만큼 차이점도 있던데요.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특징과 차이점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국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확정된 것들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잘 아시는 화이자, 네. 모더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네. 이제 네 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은 접종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얀센만 한 번 접종으로 충분하고 네. 나머지는 모두 2번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술적으로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같은 기술입니다. 투여하는 용량만 약간 차이가 날 뿐 기술적으로는 같습니다. 얀센은 다른 기술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다른 기술입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유사한 기술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네 종류를 도입하는가? 이것은 지금
통상 백신을 개발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1년 이내에 이것들을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 3상이 온전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들 중에서 실제로 효과는 어떠는지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어떠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임상 숫자에서 파악된 것만으로는 온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다른 국가들에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고 특히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구입에 대한 경쟁이 붙은 데다가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는 모르고 우리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성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다른 기술로 여러 개를 구입해 놓고 그중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나중에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만에 하나 어떤 백신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백신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400만 명분이 충분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만 믿고 안도하면 안 된다는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제 백신을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보건당국이 밝히기로는 내년 2, 3월부터 도입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접종 시기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을에서 겨울 초입 정도의 1차 접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모더나와 화이자는 심지어 미국에도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대량 생산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에도 대량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공급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긴급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 데다가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아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승인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인 절차를 다 밟는다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백신이 3월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승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다른 국가에서의 안전성을 지켜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국내의 첫 접종은 아무래도 가을에서부터 겨울 초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4개의 백신이잖아요. 개인이 이 4개 중에 선택을 해서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접종에 대한 무료 접종, 그다음에 정권을 가질 경우에는 개인이 선택을 아마 못할 겁니다. 네. 대신 만일에 정부가 선택한 물량 이외에 유료 접종,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들이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경우에 안전성이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4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4개 중에서도 3개가 안전하지 않고 오로지 1개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그 한계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접종을 아예 못하게 하고 하나만 강제적으로 접종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강제성이 동원될 때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정부가 무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접종 이후에 해외에서 만약에 부작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국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는 않았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이제 면책 특권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생산자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안전성을 못 받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면책 특권을 주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여러 국가들이 면책 특권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면책 특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면책 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언제나 국가 필수 접종 백신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아마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국가가 태어난 아이들에게 반드시 접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생긴다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만일에 정부가 전적으로 면책 특권을 공급자에게서 받고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 형태, 즉 국가 필수 접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백신 접종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상황과 백신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경제 함께 갈 방법 없는지 균형점을 짚어보는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2차 때보다는 한 절반에 네. 그치죠. 이 정도로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을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규모로 보면은 뭐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실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 558조 원이 조금 넘죠.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것이 정부안이 556조 원이었으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더 증액한 이게 이제 11년 만의 일이거든요. 네. 그럼 왜 증액을 했는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3조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백신 여기에 또 9천억 정도를 추가 증액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논점은 핵심은 바로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적절하냐, 또 시기는 언제 지급하느냐, 또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궁금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1차, 2차, 3차 때를 좀 보면 1차는 12조 원, 전 국민의 보편적 지급이었었죠. 하고 그때는 경제와 방역을 다 잡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쿠폰 형식이어서 오프라인에 나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살리면서 방역을 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2차부터는 이제 선별적 지급이었었고 실제적으로 경제보다는 생존을 위한 지급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차 때가 7조 8천억인데 지금 뭐 3조 플러스 알파, 3조 5천억은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차 때에 비해서 대상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번에 락다운으로 특히 2차 때 지난 8월이랑 이번에 연속도 문을 닫은 그런 업종에 훨씬 더 집중해서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당국의 기본 방침은 계속해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또 고용 취약계층 그다음에 전반적인 취약계층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 시기도 뭐 연말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설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규모 때문인지 네. 좀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2차 때 생각해 보면 네.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더 힘들어졌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었을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좀 지급 방식이 문제였을까요? 네. 현재 이게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좀 있습니다. 바로 1차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실제로 방역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1차의 보편적 지급은 큰 틀에서 보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성격이 있었던 네.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2차부터는 쿠폰도 아니었었고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지급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매몰되는 거예요. 경기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아니죠. 못 냈던 임대료를 낸다라든가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민간 소비라든가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없었고 전체 국민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체감하는 효과가 거의 미미한데 3차는 2차보다도 지금 사이즈가 더 많이 반줄, 예. 줄어들게 되니까 아마도 이 3차는 정말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지원금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달 들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코스피가 어제 잠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네. 2,700선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뭘까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오늘도 지금 장 초반부터 계속 올라서 지금 바로 또 2,730선도 넘어왔거든요. 앞서 우리가 뭐 이 기자 그것도 봤고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더 커지고 있고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특히 영국도 백신을 접종했다고는 하지만 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시장은 이걸 보지 않고요. 딱 오로지 백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 네. 이제 코로나19와 확산, 재확산, 2차 대유행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양새고 또 하나가 이렇게 경기가 더 나빠진다. 이런 안 좋은 뉴스잖아요. 네. 이럴수록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는 지원금 더 나오겠지. 돈 더 풀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재 실물로는 돈이 안 가잖아요. 그 기대감이 다 주식 또 부동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은행들이 문을 일찍 닫고 있어요. 네, 이 상징적이란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 반에 문을 열고 이제 3시 반에 닫게 되니까 많은 이제 일부 댓글들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늦게 연다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느냐 9시부터 9시 반에는 뭐 창궐하고 피해가느냐 이런 네. 건데요. 뭐 은행 측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되는 금융권에서는 이게 30분 늦게 열고 30분 먼저 닫는 것이 사람들의 뭐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하나의 그런 의도다. 그나마 줄이려는 의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닫는다고 해서 그 시간대를 코로나가 뭐 피해 간다라기보다는 앞서 우리 기자회견 때도 봤지만 전 국민이 이번 3주 동안만큼은 네. 좀 정말 조심하자. 그렇죠. 외출 좀 만나는 피하자. 그 시간을 조금 그렇습니다. 더 줄여보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종잡을 수 없는 만큼 경제도 참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